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처마세입니다. 오늘 오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왔어요. 바닷가 보면서 힐링을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네. 나아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조금 더러운 것 같고요. 하여튼 스트레스도 풀고 바다도 보이고 바다도 보고 갈매기도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멍도 때리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엔돌핀이 도는 건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솟아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네요. 여러분들도 인근에 가까운 데 가셔서 힐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힐링. 스스로 이거를 자기가 해내가야 돼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골든타임 3년이다, 3년. 3년 안에 진짜 말 그대로 끝장내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이 퀄컴이라고 하죠. 퀄컴. 이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이 설계의 핵심을 알아내고자 퀄컴의 기술을 삼성의 모바일 폰 여기 설계에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체 그 모바일 그 AP 핵심 부품인 이 코어까지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몽고스 프로젝트를 극비에 운영을 했는데 2019년 결국 포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에 이어서 두 번째 관점은 생산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그 모두의 적이다. 모두의 적. TSMC는 모두의 친구라는 그런 일가를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모두의 적이 되었을까요? 모두의 적. 에너미. 적이 됐는데 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는 설계회사의 기술 보완을 위해서 생산의 라인을 따로 지정을 하고요. 지정하고 그 내부 직원의 그 정보 유출마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은 고객이 요청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문서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체계화되어 있고 고객 대응 조직이 상당히 두텁다. 상당히 두텁더라. 두터운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이미 선단 공정의 첨단 기술 문제나 수율이라는 생산성 문제에 뒤처져 있음에도 내부 기술 보완 정책을 기준으로 정보 공개에 좀 서툴거나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유로 대응이 좀 늦은 편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런 상황은 업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 이 반도체 산업 생산 체계에서 상생협력의 기조를 재수립해야 한다. 그런 점이 있어요. 삼성은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인데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우리가 소부장이라 하죠. 소부장. 소부장을 해외에서 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주로 그 수입의 대체를 위해서 협력사를 양성해가지고 국산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좀 썼습니다.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는데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완전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설계도는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원자를 조절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미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글로벌 장비사에 수출 금지를 전략으로 세웠듯이 장비가 없다면 그 유려한 설계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에서 장비 업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국내에는 소부장 업체들이 생겨났네요. 국산화 비율이 좀 상승을 했고, 하지만 23년에 산업연구원의 그 통계를 보니까 장비 국산화가 22%, 소재 국산화는 34%에 그친다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슈퍼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국내 장비 회사들은 독자적인 기술력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글로벌 장비사랑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장비의 단가를 낮추는 전략적인 도구로 오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결국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1등 기업들, 1등 기업들과 함께 그런 과점의 형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소재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해요. 수출 규제 항목이었던 극자외선용 감광액이라고 하죠. 포토레지스트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SK 머티리얼즈에서 국산에 성공을 했고 HBM의 그 핵심 소재죠.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이거 관련해서 일본 회사랑 독점적 계약을 맺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또한 대만의 사례에서 눈에 띕니다. 대만의 사례 눈에 띄는데 대만은 산업 정책상 반도체 장비 기업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회사의 장비 구매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이후로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뒤에 장비 유지 보수와 그 개조의 그 개선 회사를 자국 내에서 양성을 해요. 양성을 해가지고 이 장비사 수입 대체 방식을 피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전략이더라. 최근에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서 모든 기업이 발벗고 나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인재들한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더라.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업의 의사결정 방향이나 세부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 재무 담당자들한테 기술 인력이 허락을 받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개편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스텝 조직과 그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기술부서의 의사결정 그런 구조하고 권한 배분 방식도 변경돼야 하죠. 결국 기술에 대한 면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을 중시해야 돼요. 이병철 회장은 1976년 상공회의 속 기고문에서 현재 그 인재 확보랑 양성을 못하는 것은 부실 경영만큼 기업인의 범죄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반도체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그런 현재가 무너지는 거야. 현재가 무너진다. 수율은 투입수에 대한 그 완성된 양품 비율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량률의 반대다. 불량률의 반대가 수율이다. 수율은 특히 반도체 생산성, 수익성, 그리고 업체의 그 성과면에서 아주 중요하겠죠. 다른 산업과 달리 반도체 수율은 특정 연구개발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달성되는 건 아닌데 연구소에서 천여 개 달하는 공정 조건을 만들면은 제조센터에서 수많은 장비로 동일한 공정 결과를 구현해서 수율 확보가 가능하고 말하자면 수천 대의 장비가 똑같이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90% 이상의 동일한 글로벌 장비를 쓰고 있고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수율에서 차이가 있느냐? 삼성은 반도체 핵심 제작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TSMC 추격에 실패하기도 했죠. 수율 문제는 단품의 중심의 경영에서 이익 창출의 문제겠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연결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천재급 인재를 데려와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TSMC는 어떻게 수율을 확보한 신규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는 결국 기술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존중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 칩을 이어붙이는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삼성 HBM의 성공과 실패는 패키징 공정 그런 개발을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을 거라는 제품 개발 중심 기술의 임원들의 오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TSMC가 삼성에게 애플 수주를 빼앗아 올 때도 이 패키지 공정의 진일보가 있었고 그 이후로 TSMC는 패키지 공정마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있고 설계회사들은 고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TSMC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닉스 또한 상대적으로 전략적 움직임보다는 기술 인재들을 존중했고 설계랑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공정과 장비 기술, 웨이퍼 공정과 패키지 공정의 수평적인 위기를 통해서 미세 공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기업에서는 시니어 인력들을 뒷방 늙은이라고 힐난하면서 그들의 숙련과 고임금을 저성과제로 간주하며 쫓아내기 바쁜데 생태계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욕을 감내하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인력 순환의 정점이 돼서 산업인력 양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들어간 인재들은 대기업이라는 온실에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싸워가고 있더라. 그래서 국내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 기술 유출의 혐의를 받으면서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견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절반이 중고 신입으로 1년 만에 퇴사하는 등 인력난을 겪는데, 이 중견기업의 신입 직원들은 1년 전으로 다닌 경력을 없애더라도 취업신이 되면 대기업 신입 채용에 눈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대기업이 최종 종착지가 되어버린 지금 산업 생태계 확보하고 중견기업 이하의 처우 개선은 국가 차원에서 돌아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의 숙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이 다시 부활하려면은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진짜 실천해야 돼, 실천.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해요. 실천을 해야지만이 뉴 삼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